쓸쓸하고 삭막한 이혼의 풍경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을 할 때 이 가사나 육아 분담을 하지 않았던 별거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걸 빼야 된다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주시죠. 예, 뭐 제목이 씁쓸하고 삭막한 이혼의 풍경인데 네. 이혼하면서 뭐 화기애애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혼에 대한 상식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분할연금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배우자가 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는데요.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다가 이혼을 하면은 이혼한 배우자가 그 상대방의 연금 절반을 받을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뭐 주변에는 남편 퇴직할 때까지 버틴다 이런 분도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이 분할연금을 누가 이제 받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안의 같은 경우에는 83년에 혼인을 해가지고 결혼 11년 차에 별거를 시작했어요. 하다가 2005년도에 이혼을 했는데 이후에 남편이 이제 노령연금을 받게 된 거죠. 네. 그랬더니 아내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 그 긴 기간 동안의 연금 반을 주세요. 라고 소송을 하니까 남편이 별거 기간 동안은 줄 수 없어. 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두 아들도 어머니가 집을 나간 후에 아이들을 돌보거나 집안일 한 게 없다라고 확인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별거 기간 동안은 제외가 됐다라는 판결입니다. 이혼 전에 어쨌든 별거 기간이 있었고 그거는 제외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법원이 본 건데 이 법원의 판단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뭐 저는 이거 당연한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별거를 했다가 다시 사이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긴 시간 별거를 했고 그동안 양육의 의무도 하지 않았는데 돌연 나타나서 분할연금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쵸. 조금 도의가 끝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연금을 이제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이 배우자의 그런 기여도라든지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실은 이제 지급을 하는 것인데 별거 기간에 사실 뭐 같이 거주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뭐 재산의 유지라든지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라고 한다면 같은 논리로서 이제 그 기간은 제외해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도록 12살의 의붓 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서 숨지게 했던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전 국민적인 공분이 일었던 사건입니다. 계모가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이 기사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난 국민들이 그쵸. 많았을 겁니다. 이 12살 아이가 이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도록 예, 두들겨 맞고 결국에는 사망을 한 경우인데요. 더 화가 나는 거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학대했던 계모가 법정에서 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얘를 죽이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 아동학대 치사는 인정하지만은 살해는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핑계로 대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5년 이상 피해자를 잘 키웠는데 유산하면서 공황장애도 오고 힘들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지금 소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더 화가 나는 것은 같이 법정에 섰던 그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아내가 어떤 학대 행위를 할 때 내가 방임했다라는 거를 명확지 않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와, 정말 저도 공분을 했던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인데 글쎄요, 아이가 정말 마지막 순간에 침대에 이렇게 한 팔을 올리고 엄마에게 어쨌든 본인이 미안하다면서 사과를 하면서 정말 그렇게 숨이 꺼져가는 그 상황 보고도 얘가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정말 몰랐는지 살인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 상태였는지 정말 본인에게 되물어봐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정말 너무 심한 이야기라 하기도 참 그렇습니다만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하늘나라로 간 아이가 숨지기 이틀 전에 눈이 가려진 채로 손발을 묶여가지고 의자에서 16시간을 있었다는 거고 또 성경 필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해가지고 애 허벅지를 찌르고 맞아요. 봉으로 때리고 이게 학대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애가 10살 때 38kg이었던 몸무게가 사망 때 10kg 정도가 거의 준 거예요. 그럼 완전 마른 정도인데 이렇게까지 아이를 학대하면서 죽일 의도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계모와 친부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 아이의 친모가 있죠. 친모가 이들 부부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어떤 혐의일까요? 이 사건이 보도됐을 때 제일 먼저 나온 반응 중에 하나가 아니 어떻게 그 계모와 아빠는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반응이 첫째였고 두 번째는 엄마는 뭐 그쵸. 했어? 그러면 친모가 있었을 텐데 아무리 이혼을 했더라도 이 아이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친모는 뭐 했어? 라는 그쵸. 또 비판 여론이 있었어요. 근데 사안을 살펴보니까 이 경우에는 친모가 이 아이를 면접 교섭을 하겠다고 몇 번이나 요구를 했는데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차례 정도 면접 교섭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친모는 이 아이가 얼마만큼의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음. 아, 이게 굉장히 좀 마음 아픈 부분이에요. 이제 친모가 아이를 만나서 면접 교섭권을 행사해서 아이의 상태만 살폈더라도 이 아이가 이렇게 사망하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친부 입장에서는 면접 교섭을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했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학대를 당해서 아이가 10kg가량 점점 빠져가고 이렇게 온몸이 멍투성이로 변해가고 이런 모습을 들키지 않았어야 됐기 때문에 정말 저렇게 강경하게 면접 교섭을 막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전히 학교에서 이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교사들이 비아냥거리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이 말씀은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우리가 그 면접 교섭권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법에는 면접 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게 음, 있습니다만 네. 실제로 이거 잘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부모가 이혼할 수 있죠. 부부는 이혼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그 아이들이 한 부모를 영영 이별해야 된다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흔히 부부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위를 하냐면 상대방을 굉장히 비난합니다. 비난하면서 그 아이에게 그 키우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그렇죠. 거의 악마화시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면접 교섭권 때문에 아이가 하다가 계속 아, 저 사람은 나를 버렸어. 이렇게 의식을 갖게 되고 또 아이들도 눈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키우는 사람 눈치를 볼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그래서 면접 교섭권에서 아이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말 이 아이의 의사가 자유 의사인가 또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혼을 피치 못하게 하게 되더라도 절대로 그 아이에게 상대방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그 양육에 있어서의 면접 교섭권을 한 일방이 마음대로 자신의 적대심의 방편으로 그거를 제거하는 거는 말아달라 이런 좀 호소는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해주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가 이혼을 한다라는 게 정말 본인의 가진 이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충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전부인 세상에서 살아온 이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둘로 쪼개진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오고 어느 한쪽을 내가 선택해서 가서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람과 그리고 이 사람이 새로 만난 이 배우자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매일매일 되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친부지만 마음 놓고 나 만나고 싶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진해서 그냥 이 현재 살고 있는 가정에서 이쁨을 받기 위해서 아, 나 안 볼래, 안 만날래 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서 이것에 대한 좀 진위 파악을 하는 것도 이 재판부, 법원의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한부모 가정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또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부부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고 서로 막 미워해. 그리고 엄청 싸워. 네. 눈만 뜨면 싸우는 부부인데 말은 이렇게 해요. 아이 때문에 이혼을 안 해. 아이 때문에 참고 사는 거야 라고 하는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 아이가 그런 부모 밑에서 살면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해지고 학업성도 떨어지고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분쟁을 하는 경우에는 차라리 이혼을 하시라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부모 가정이 생길 수가 있죠. 네. 아니면 미혼모 부가 있을 수도 그럴 수 있는 있죠. 것이고, 근데 실제로는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한부모 가정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는 전체의 그 부모가 같이 있는 가정의 비율에 해서 전체에서는 한 7% 정도라고 합니다만 적지 않은 그죠. 많은 거죠. 비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바깥에서 이혼 가정 내지는 한부모 가정이라는 게 주홍 글씨처럼 낙인이 될 수 있다. 어른들이 무심코 그냥 던지는 말, 이혼 가정이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낙인이 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사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가족 형태들 우리가 다 사실 인정을 하고 좀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부모가 같이 둘이 아이를 키워도 아이 하나 키우기 힘듭니다. 요즘같이 또 저출산 얘기하고 저출생 얘기하고 아이 낳기 힘들다, 아이 낳게 해야 된다라고 맞아요. 얘기하면서 실제로 낳아놓은 아이들조차 제대로 건강하게 키우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으러 가겠습니까? 특히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키워야 되죠. 돈도 벌어야 되죠. 돌봄도 해야 되죠. 그쵸. 사회적인 편견에게도 맞서야 되죠.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우선적인 지원, 특히 한부모의 맞춤형 지원 있죠. 돌봄이라든가 양육이라든가 일자리, 주택 이런 지원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